현재로 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대충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기사 쓰는 기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기사의 종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 뭐 그다음에 이제 박스 기사, 그다음에 인터뷰 기사 이렇게 기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박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전망 같은 걸 담은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설 칼럼 같은 것들도 포함 일반적으로 주작이 들어있는 글도 박스 기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기사에 대한 것들을 편집 기자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오자마자 취재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편집 기자로 들어오다 보면 기사를 그쪽에 그러니까 취재 쪽에서 넘어오는 것 그리고 내 면에 넘어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냥 하나의 고등학교 때 지문 읽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사의 종류라던가 이건 스트레이트 기사야 이건 박스 기사야 박스 기사인데 전망을 담은 기사야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미를 담는 기사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고 접근을 하면 그거에 맞는 제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 기사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뒤를 넘겨보시면 1차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면 보통 뭐 피라미드 구조야 역피라미드 구조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아마 중학교 3학년 국어과정에서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도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종류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역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혼합형, 뭐 내러티브 글쓰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보면서 내가 받은 지금 이 스트레이트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기사이지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목을 뽑을 때 야마를 잡아서 뽑아야 돼, 야마를 잡아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의 구성이 어떤 형태의 스트레이트 기사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내가 야마를 뽑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러티브 그런데 이 내러티브를 쓰기 얘기하셨어요. 그 스트레이트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처음에 리드문이 있고 중요한 사실이 있고 세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글이 쓰여졌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목을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사는 육하 원칙대로 본문은 쓰여져 있지만 거기에 주제는 육하 원칙 중에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그러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기수가 병마 정보를 갖고 불법적으로 장사를 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디서 해요? 혹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왜,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육하원칙 기사, 내가 읽고 있는 이 기사의 야마를 잡을 때 단순히 어떤 이 뭐 주요한 내용, 첫째 있는 글, 리드문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축약해서 올리는 게 주제목인가 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역피라미드형, 우리가 아직 가장 많이 뭐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9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역피라미드형 구조에서조차도 리드문을 취재기사가 혹여 잘못 썼다, 잘 썼다 이런 걸 떠나기 전에 육하원칙 중에 일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미국에 가서 누구와 만났다. 회담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 그 결과는 얼마만큼의 회담 기간에 거쳐서 했다. 뭐 이런 식의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식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 하나로만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거의 없고 보통 두 가지나 세 가지 육하원칙 중에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엮어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야. 그러니까 리드문에 있는 걸 축약해서 난 11자 10대자에 맞춰서 넣어야 돼 라는 기계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기사가
소위 말하는 야마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 기사는 육하원칙 중에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를 갖고서 쓴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것이 제목을 주제목을 담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디서 무엇을 인 것을 강원도에서 무엇을 그러면 강원도에서 세계 최초로 이 새개발 나물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다거나 그럼 이 생물은 왜 됐다거나 나머지 육하원칙에 대한 부분은 부재로 들어가요. 보통 지면이 쫙 펼쳐질 때는 지면마다 아이템으로 들어가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문화평도 있거지만 내러티브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간 기획기사까지는 아닌데 약간 소프트하게 접근하거나 통계기사를 사례를 들어서 접근하는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앞에다가 이 야마에 맞는 아주 괜찮은 케이스를 잡아서 그 사람의 사례를 쓰고 실질적으로 이 기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곳에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디자인 거리 조성을 하면서 이런 그 인도 같은 것들 다 없애서 되려 장애인들은 가기가 불편해졌다. 이게 이 기사의 야마인데 그거에 맞는 보면 광진구에 사는 무슨 시각장애인 누구씨는 어디 갈 때마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 옛날에는 걸어서 그래도 힘들게 갔었는데 지금 차를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읊는 기사가 될 수 읊는 제목을 하든 뭐 스트레이트 제목을 잡든 간에 이런 식의 기사 구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이런 식의 기사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단순 보도 기능을 넘어서 1차적으로 조금 기사 꼭지 수를 줄이고 좀 더 신뢰 있는 기사를 쓰자라는 그 경향성을 봤을 때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사들은 2000년대 초반, 중반 이후에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괜찮겠는데 라고 해갖고 들어온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훈련이 되어 있거나 오래된 편집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사를 갖다 줘도 무난하게 하겠지만 연차가 만약에 적거나 내가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기사의 글이 스트레이트 기사지만 어떤 형태의 스트레이트 기사인가를 1차적으로 보고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육하원칙 중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야마를 잡아서 제목들을 뽑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좀 더 제목을 뽑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 보면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목은 헤드라인이라고 하고 책이나 영화의 그 제목은 타이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 1시간 정도 내지는 1시간 넘게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세 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기사 내용을 함축해야 된다. 기사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기사가 성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기사를 성격을 부여하는 기능에 있어야 한다. 제목에. 또 하나는 기사 속에 뉴스가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입니다. 담다 보면 뉴스가 담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기사 내용, 이 5회짜리 기사, 7회짜리 기사에 대한 내용을 내가 15자로 함축하는 거야, 13자로 함축하는 거야 되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는 어제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나왔던 내용이 아닌 그거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혹은 뭐 대학생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한 달에 한 번 신문을 낸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 신문을 낸다거나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벌써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목을 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속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건 제목에 오늘 새로운 게 늘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얼핏 보면 제목이 기사의 들러리라던가 취재기사나 참 나이 드신 편집장들께서 늘 하는 해보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야 제목에 그냥 기사 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들러리 정도가 아니라 제목으로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약된 기사이고 압축된 사건의 기술이고, 또 하나는 기사 전체를 진술하는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 제목 자체에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용이 함축돼 있어, 거기에 뉴스도 담겨 있어가 아니라, 그리고도 문장 자체에 완벽성이 있어야 된다,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뭐 다행제목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 줄에서 읽히지 않고 그 다음 줄까지 읽혀야 되는 부제를 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술 시험에 봤을 때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와 다른 이유입니다. 제목이. 논술 시험 잘 보는 애 갖다가 편집기자 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편집기자가 여기 앉아서 이런 제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압축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뉴스도 담아야 되고, 그것들이 사회적 어떻게 파장할 것인가 파장력도 생각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목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제목에는 기능이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아, 누가 죽었구나, 뭐 몇 명 다쳤구나, 어디서 불났구나, 뭐 누가 당선됐구나, 뭐 이런 식의 정보 전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색인 기능. 색인 기능 같은 경우 이거 딱 보면 이건 대통령 기사구나, 이건 뭐 당선인 기사구나, 이건 청와대 기사네, 뭐 이건 뭐 외교 기사야, 뭐 이런 식의 것들 색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힘써서 노력해야 하고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뉴스 밸류를 평가하는 기능입니다. 이 뉴스는 큰 기사야, 이 뉴스는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거야 라는 식의 것들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제목, 여러분들도 늘 하고 계시는 거지만 제목의 단순한 글자의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약속된 플레이 하는 거. 우리 회사는 장관급 인사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내각 인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각 인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니시는 회사의 인사가 국무총리는 예를 들어서 뉴스로 나간다고 치고, 각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이나 장관급이나 차관급 인사가 나갈 때 급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외우시는 분 없으시죠? 있을 겁니다. 각 회사마다 주요 인사들은 예를 들어서 장관급은 22급 명조, 예를 들어서 차관급은 18급 명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을 다, 그게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게 그 크기 자체가 밸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도 예쁘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예를 들어서 장관급 인사는 급수가 어떻게 나가고 차관급 인사는 어떻게 나가고 우리 사장이 바뀌면 급수가 어떻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디테일에 강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면 미화 기능 같은 경우 레이아웃 같은 거 할 때 제목이 모양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달해드려야 될 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때 편집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요만큼 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만, 아주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빼가서 얻어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그
붙이는 어떤 표현이라던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성향에 대한 부분으로만 받아들이고 어떤 신문이 좋고 어떤 신문이 나쁘고 아니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고 어떻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단순히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에서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맞추려 이야기 등의 원칙을 정하고 난 뒤에 편집 기자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목의 색깔이 결정되어 뉴스의 크기가 바뀔 수 있고 언론 의제 설정 기능을 제목에 그대로 적용될 수에 따라서 편집 기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 이런 가치관이 개입되어야 하고 개입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제목이 나오고 그래야 남들과 다른 제목이 나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사모주올리오가 이제 아덴만 작전할 때 지면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모주올리오 전원인질 노출, 뭐 조선일보는 첫 해외 군사작전 국민을 구하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덴만의 여명, 뭐 청해부대 인질 전원 구출, 여기에 보면 첫 사상 첫 공군 공해 해산 작전 성공.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피력 전원 구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제목이 틀렸다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제목을 보면 여기에 이 아덴만에서 구출해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적이 우리나라 배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구해갖고 해온 거, 그러니까 구출한 작전 그 자체를 보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군대가 저쪽 아프리카 앞에 그 중동에 있는데 아덴만까지 가갖고 그런 대양해군으로서의 역량을 보이는 사건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고스란히 제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의 영웅담이 실려요. 대양해군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구출했고, 근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출된 사람들이 언제쯤 돌아오는지가 일면에 나오죠. 물론 이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안 다뤘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이게 안 다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신문까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향후의 신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아이템들이 우리의 신문의 1면과 2면, 3면 혹은 뒷면까지 해서 쭉 가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같은 뉴스지만 1면에 어떤 것들을 가져가느냐, 그렇다면 1면에 가져가고 나면 내면에 어떤 것들이 오느냐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그 편집 기자의 관점이,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뉴스를 단순히 던져주는, 뭐 일어났대, 아니면 뭐 했대, 뭐 이런 식의 것들뿐만 아니라 뉴스의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고 전달, 뭐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편집 기자의 주관적 판단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가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장에 따라서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이 갈릴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일 수도 있고 편집 기자 개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작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문마다 다른 점으로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주관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제목이 그 뉴스에 색깔을 입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뉴스는 부정적인 거야. 윤석열한테 부정적인 기사야. 긍정적인 기사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기사를 읽어보면요,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일면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만히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다만 뒤쪽에 뭐 자기네가 원하는 쪽에 관련자들 멘트가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건의 개요나 흐름에 대해서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제목이 달라지는 이유는 거기에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봐 라는 걸 사람들한테 던져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고민하시고 제목을 뽑을 때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빈 공간을 두들겨 메우기 위해서 두 줄이 되고,
예를 들어 모자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깨 제목이 되고 부제가 엄청 많이 늘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바뀌거나 그런 식의 실수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버릇 같은 것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이 제목에 대한 것들을 이런 어떤 이론적인 대한 것들 최소한 이런 형태적인 거라든가 기능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하는 어떤 기사에 어떤 표현 방식의 제목을 쓰느냐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형태에 따른 분류만 보면 우리가 가장 모르는 그겁니다. 통단, 전면 제목들,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선거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치적 격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흔해지기도 했죠.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의 뭐 봉인도 대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우면산 산사태라든가 이런 식의 지면들이 이게 이제 요즘에 거의 없지만 새로 사실상 혼란이거든요. 새로 편집을 하던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살리기 위해서 제목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2006년도에 한국편집 대상을 받은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처럼 이렇게 큰 정치적 격변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쓰는 경우를 통단이라고 하고요. 일행 제목이나 외중 제목 여러분들도 많이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어리실수록 이 제목을 뽑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좁은 자수 안에서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어떻게든 줄여서 그 안에 한 줄로 그 15매가 됐든 5매짜리가 됐든 한 줄로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서 최소한 단어를 치환하고 계속 바꾸고 다른 단어 생각하고 그럼에도 오류가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제목은 1단 제목이거든요. 1단 제목,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1단 제목이 일면 제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다행 제목인데요. 다행 제목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다행 제목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쭉 많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익히시면 여러분이 뽑는 제목의 한 80%에서 90%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현대를 의미해서 주부제형 제목입니다. 주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어요. 근데 주제목을 예를 들자면 가장 핵심적인 제목을 쓰는 거든요. 주제목. 그 뉴스. 그 부제목은 뭘까요? 주제목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나 주제목 이것만 보면 알겠지만 그거를 추가로 설명해주는 내용은 혹은 이 뉴스 안에 있는 다른 팩트이거나 가장 중요한 팩트가 주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 발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기사기도 하지만 발표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발표한 팩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제목, 그 다음 중요한 게 부제목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제목을 설명해주는 제목일 수도 있어요. 부제목의 성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실 때 그 뉴스에서 벌어지는 팩트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발표 내용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체크를 해서 그게 주제목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연차가 되시면 그게 뭐냐면 1면에 나가고 남은 제목이 뭐지? 예를 들어 내가 5면을 해요. 1면부터 5면까지 막 대선이야. 그럼 1면부터 5면까지 쭉 나가고 내가 5면짜리인데 4면까지 쭉 나가고 5면에 나가는 제목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이 한 실수 중에 하나 보면 1면에 달아야 될 제목을 3면에 달고 있고 5면에 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 면에 그러니까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 중요한 팩트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배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는 게 데스크긴 합니다. 데스크가 그것들을 배분하고 뉴스를 조율하고 어떤 빠지지 말아야 되는 팩트들이 각 지면마다 들어가서 또 생기는 건 데스크의 역할이지만 1차적으로는 편집기자가 뉴스를 받았을 때 그 사안에 대한 팩트의 주요도를 나열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맞춰서 듣고 그 기사 하나에서는 그리고서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폼에 있는 그 팩트를 설명해주는 제목이 부제목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가 문패 제목과 주제목을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패 제목은 뭐죠? 그 문패 제목은 이 기사가 왜 썼지?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한 줄이 문패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목은 왜 썼는데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것이 뭐지? 새로운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뭐지? 가 주제목인 거예요. 문패 제목은 단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안 타결 1보는 됩니다. 1보 같은 제목이 사실상 그래요. 근데 요즘 뉴스들은 아침부터 뭐 푸시도 날리고 뭐 동영상 나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문패 제목이 되고 주제목에서는 배운 뭐냐면 바뀌어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뭐 안 발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주제목일까요? 그건 문패 제목이에요. 그럼 주제목이 뭐가 될까? 예상해 보건데 여가부 폐지한다. 뭐 이런 식이겠죠. 윤석열 정부 여가부 폐지한다. 정부 조직안 뭐 발표. 이게 문패 제목이라는 거예요. 정부 조직안 발표는 문패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 중에 제일 쌈박한 게 뭔데,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제일 영향력이 많은 게 뭔데, 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썼지? 아, 정부 조직 개편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쓴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문패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주제목과 문패 제목을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해보니, 뭐 아르바이트 실태 여론조사해보니, 뭐 이런 식의 것들 했어요. 그럼 그거를 여론조사해보니 해요. 그런 제목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생 신문가 보면.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럼 뭐가 가야 되겠어요? 뭐 30%는 투잡을 뜨고 있다든가, 뭐 그 절반 이하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취재해서 여론조사해갖고 그 구체적인 결과의 내용을 주제목으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패 제목은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교 앞 상가단지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해보니 뭐 이런 식의 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주제목과 부제목이 이 주부제목형 제목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문패 제목과 주제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그걸 한번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떠올리실 때 이 기사를 왜 썼지? 라고 떠올리는 한 줄의 문장이 혹시 주제목으로 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세요. 자기가 제목을 뽑아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결한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행 독립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줄 제목을 달아요. 부제도 두 줄을 달아요. 근데 이 부제가 두 개를 다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한 줄씩 지워도 이해가 돼야 돼요. 두 줄 제목이 다는 게 제목이 자리가 없어서 기사량이 모자라서 아니면 여긴 3단 제목 썼으니까 여기는 좀 다르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두 줄 제목을 뽑으려고 한다면 한 줄이 가렸을 때 어느 한 줄을 가려도 이해가 돼야 돼요. 팩트 두 개를 나열하거나 아니면 팩트 하나를 갖고서 나눠 쓴다고 하더라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거나 이런 식의 제목들이 가야지 이것들이 이어져 갖고 다 읽어야 이 내용을 이해하는 제목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제에서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그 부제 두 줄을 다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 잘못된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뽑고 나서 스스로 데스크한테 검증을 받거나 하기 전에 자기가 뽑은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없으시다면, 확신이 없으시다면 가려보세요. 이런 제목 가려보세요. 보세요. 교과부, 이걸 지워도 교과부 이외한 무기연기, 그래도 이해가 되고요. 국영수 수준별 선택 가능도 이해가 돼요. 그쵸? 두 개를 다 읽어야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내사범위 축소한다는 것과 수사 지휘권 청구권 보장한다는 것과 내용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이 레이아웃을 기사가 모자란 걸 외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들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인 결과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인 경우. 정치면 해설 박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 발표를 했어요? 아니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어요? 뭐 땡땡땡에서 뭐 여성 비하, 뭐 장애인 비하. 이준석이 뭐 장애인 관련된 단체랑 뭐 있었어요? 근데 땡땡땡 하면 이건 여성 비하 뭐 논란, 뭐 아니면 여성 단체 뭐 반발. 하나가 원인이고 하나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 말줄임표로 이어지죠. 이 양분에 대해서 것들을 뒤에다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원인 결과형 제목들은 보통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치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그리고 뭐 업계 제목, 영업계 제목, 기사사의 제목, 대리평 제목, 가지 제목, 꺾기 제목 뭐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권장해 드리는 건 이런 제목들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저분해 보입니다. 다만 업계 제목 같은 경우에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마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업계 제목 같은 경우에 그럼 그 업계에 올려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경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천일보 있을 때 같은 경우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정치 하는 데서 좀 사건이 막 무르익고 좀 막 며칠 지나야 이제 우리 회사에서 기사를 써요. 정치 기사를.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국제기사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제경제기사 같은 경우에. 이미 어느 정도 사건이 발생이 돼갖고 막 사람들이 알려지고 사안은 다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건이 커질 때쯤 되면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제목에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우리 신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그걸 주제목으로 나가자니 구문이고 아까 뉴스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구문이고 그렇다고 생판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 갖고 제목을 달자니 전혀 배경 지식이 없고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안들을 업계 제목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오늘 벌어진 일들을 주제목으로 잡는 형태의 업계 제목을 쓰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꺾기 제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 뉴스 밸류를 의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게 1단가 아니고 2단 가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2단처럼 보이게끔 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쓰던 제목이었는데 요즘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제목들이 있고요. 표현 방식에 대한 분류를 하겠는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단순 요약형입니다. 뭐 아파트 화재 유령 사망, 뭐 경부고속도로에서 11점 추돌 사고, 뭐 5명 사상, 뭐 이런 식의 제목들. 인용형 기사, 다운표 처리하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목을 처리할 때 최대한 거기 본문에 있는 기사 그대로를 올리던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취재하고 일정 정도의 익스큐즈가 되는 경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민감사안인 경우. 기술적으로. 정말로. 그러니까 편집기자가 자존심이 있지 취재애들한테 내 제목 갖고 야 이거 괜찮냐? 물어보는 게 맞나? 라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를 원칙적이 아니라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스킬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인용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약간 진짜 어사무사한 도저히 글에 있는 것 같고는 이게 제목을 뽑을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만 그럴 때는 취재 기자 그 취재 충고 부장이랑 일정 정도 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정도로 물론 우리 데스크랑 먼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가서 들킬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필요하지 않나. 그 대신 그만큼 인용용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 그대로를 담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톤 제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많죠. 세월호를 겪으면서 정말 톤 제목도 많이 나왔고 어떤 참사라던가 뭐 사회적 이슈라던가 아픔이라던가 이런 것이 톤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큰 따옴표가 없어요. 주관적인 편집 기자의 제목이라는 표시거든요. 여기 큰 따옴표를 하는 순간 이거 누가 한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톤 제목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대화하듯이 얘기라도 아니면 울든 뭐 세월호 같은 경우 뭐 별이 지는 밤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막 나오잖아요. 별이 되어 돌아오려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따옴표가 안 돼 있어요. 그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사회 여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저희가 맞아요. 이 내 감수성과 사회적인 코드가 딱 맞았을 때 효과를 확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잘못했다가 바보 되기 십장이고 너 혼자 뻘짓하는 것 같고 데스크한테 바로 칙 갈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에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최고의 난이도이자 최상의 효과를 뽑아내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캠페인형 제목 같은 경우에 신문 성급이라든가 아니면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모금할 때 제목이었거든요. 신내나 일본 이런 식이라든가 이런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시민을 참여하거나 아니면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붉은 악마 레드 해갖고 레드 쓰고 16광고 약간 이런 식의 표어를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캠페인형 제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조어형 제목이 있는데 아까 삼포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막바파 묻지마 해결사 이런 막바파인 해결사 이런 식의 제목들도 조어죠. 말하자면. 근데 해결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 사회면에 청구살인업자를 뜻하는 은어였는데 어느 날 스포츠 쪽에 넘어가면서 약간 최고의 스타, 그날의 경기를 풀어낸 최고의 스타한테 붙여주는 부정적인 단어에서 긍정적인 단어로 바뀐 몇 안 되는 그 조어이기도 합니다. 의마 제목 같은 경우 실병난 대한민국 아픈 교실 이런 식의 그런 제목들이 될 수도 있고 명령형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살 빼려면 3분 이상 걸어야 세끼 이상 몇 칼로리 먹지 말아야 이런 식의 제목들이 다 캠페인형 제목이죠. 명령형 제목이죠. 아니면 정책기사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지면에 행정기사 같은 경우에 할 때 학교 앞에서 30km 달리면 벌금 낸다, 벌금 내야 이런 식의 제목들 이런 제목들이 이제 명령형 제목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라는 식의 제목들이 명령형 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아까 그 주부제형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주 제목에서는 그 기사의 뉴스의 핵심이다. 이 기사를 왜 썼지가 아니라 왜 썼는데 그 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가 주제목이어야 한다. 부제목은 주제목의 보조 형태이거나 별개의 독립적인 내용, 그러니까 다른 팩트, 주제목에 실린 팩트가 아닌 그 다음 팩트,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목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 경제부총리의 누구 이렇게 메인적으로 나가요. 제일 중요한 사람, 그나마 총리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그럼 그 다음에 막 나옵니다. 정통의 누구, 국방의 누구, 외교의 누구, 외교의 누구.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는 청와대 무슨 누구, 서울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별개의 독립적인 내용의 팩트를 중요도에 따라서 나열하는 거예요. 부제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패 제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를 왜 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제목이 문패 제목이다. 그 사진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날씨 제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달죠. 제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기사도 압축해야 하는. 그러니까 뉴스도 남겨야 되고 그 기사 내용 자체가 뭔지도 담겨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을 다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이하고 정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운율과 대조인데 요즘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있는 것 중에 남한서 부회장이 쓰는 것 중에 다 정말 잘 쓰는데 몇 가지 저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 중에 얘기가 뭐냐면 이런 운율 대조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명조가 나열되는 제목은 피하라, 뭐 아니면 별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조사가 들어가고 수모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꾸미는 말이 자꾸 들어가면 더 이상 제목이 자꾸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압축된 제목 안에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명조들의 나열이 적당하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조사를 넣어서 명조들이 나열이 되는 게 있을 또 좋다. 그것도 명료하다. 그리고 이런 3, 4조, 4, 3조 뭐 이게 한시에 있는 운율에 맞춰서 뽑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뭐 문 대통령, 미국 방문 뭐 이런 식으로 44, 43, 434, 4343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특히 일면 특제목에 보면 거기에 대부분 명조의 나열이에요. 단어의 나열. 조사 없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운율만 잘 잡으면 이런 식 운율이나 자수라든가 뭐 네자, 세자, 네자, 세자, 네자, 네자, 세자, 네자 뭐 이런 식의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이 막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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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이런 식이면 믿겠지만 예를 들어 네자, 세자, 네자, 세자 뭐 3343 뭐 이런 식 약간 이렇게 약간 운율이 있으면 우리가 익숙해질 것 같은 그런 식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면 그 단어들의 나열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책에도 많이 실려 있어서 그 책과 제가 오늘 하는 강의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모아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활자는 아실 거고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서 좀 했던 얘기고요. 시제 같은 것들은 시제에 대한 것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간단한 예만 들어놓고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방미하러 떠났어요. 떠났는데 멀잖아요. 워싱턴까지 가는데 뭐 12시간씩 뭐 18시간, 12시간씩 걸릴 거 아니에요. 16시간씩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떠났는데 우리가 신문을 만들어갖고 독자가 보는 시간에 미국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뭐 워싱턴 도착 이렇게 그 다음 날짜의 신문에 나가고요. 근데 떠난 건 맞는데 근데 신문이 도착 아침에 우리가 배달되는 기본적인 시간 우리가 스테가 뭐 6시라고 상정한다면 그 전에 아직도 가고 있다. 그러면 출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받아들인 신문을 받아들이는 이 뉴스를 접하는 시점에 따라서 제목의 시제는 결정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문 날짜로 오늘, 내일 이렇게 그런 것들 표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가 받아보는 시점에 맞춰갖고 제목이 간다. 그거는 뭐 그 그러니까 대통령 방문 같은 경우에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많이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어의 중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랐다는 표현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도전, 출마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기사가 그런 식의 뉴스를 뭐 출마 관련된 거라든가 투표 관련된 거라든가 선거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슈들이 확 몰아칠 때 막 기사들도 그런 것들이 막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제목을 만들려면 꼭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피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다른 말들을 많이 드러낸다는 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립니다. 제목은 실력이 늘어요. 단어에 대한 변주도 늘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뽑은 한 기사의 제목 안에 똑같은 단어가 없도록 뽑아보세요. 제목 뽑는 스킬을 늘리는 중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위에 문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으면 밑에는 예를 들어 다른 표현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윤석열이라고 나갔는데 밑에는 윤당선인 뭐 이렇게라도 나가잖아요. 윤석열이라도 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최대한 피해보세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나 거기에 붙는 순어라든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표현조차도 내가 뽑은 제목 안에서 똑같은 단어가 없도록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에 맞는 제목을 나가요. 이거는 기사 성격에 맞는 제목을 나가는 거냐면 인터뷰 기사는 인터뷰 기사에 맞게, 예를 들어서 분석 기사는 분석 기사에 맞게, 스트레이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석 기사를 스트레이트하게 달거나 아니면 인터뷰 기사를 뭐 분석 기사처럼 달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아까 뭐 횟감 얘기를 했지만 그 횟감 표현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생선, 이 지금 들어온 생선이 횟감인지 매운탕거리인지 조림용인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맞춰서 제목을 다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짜고 있는 면이 일면인지 인물면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면일 때는 또 다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쪽 면일 때는 일단 13자짜리 스타라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런 그 기사 성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 비중에 따라서 이 똑같은 말입니다. 제목 비중에 따라서 제목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독자 입장을 고려하라.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하자면 말하자면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읽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요즘에 그런 제목들이 더 없지만 막 수법을 뭐 몇 번 찔렀다, 뭐 얼마나 간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뭐 했다 하지만 그거를 보는 피해자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젠더 감수성,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셔야 돼요. 아주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아예 괜찮아. 다 그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없어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뭐여잖아요. 이대녀, 이대남 막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솔직하게 해서 그것도 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치녀 뭐 옛날에 막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뭐뭐녀 뭐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중성화된 성적 표현을 쓰잖아요. 표현 방식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 거에 좀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뭐 형평성식이 뭐 있고요. 저는 앞에 있는 제목에 대한 형태, 뭐 제목의 뭐 분류, 뭐 주제목을 문패 제목처럼 달지 말아라, 뭐 이런저런 강조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보면 약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약물을 어떻게 쓰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물을 왜 쓰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5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물은 다른 거 상관없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말줄임표, 쉼표, 중간점. 이 5가지 용법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약물은 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쓸수록 좋습니다. 그 5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웬만한 퀄리티 있는 제목이 나옵니다. 전 온라인 뉴스를 볼 때 약물 보고 선택합니다. 약물 잘못 쓴 거 절대 클릭하지 않아요. 왜? 뻔하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 보통 소설 같은 데서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럴 때 쓰거나 아니면 책 제목 같은 거를 쌀 때 쓰는데 가장 중요한 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2가지예요. 강조하고 싶을 때 논란 뭐 하고서 작은 따옴표 치거나 뭐 확산 그리고 작은 따옴표 치죠. 그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발되는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을 통칭할 때입니다. 총칭할 때. 국정농단 사태 하고 치죠. 코로나 팬데믹 작은 땅 붙입니다. 왜 칠까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돼갖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에 가갖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유럽 난리 나고 막 경제 폭락하고 지금까지 해갖고 뭐 델타부터 시작해갖고 오미크론까지 해갖고 지금 와서 거리두기 하는 손에 만에 하는 일련의 모든 사태의 총치, 모든 사태를 일컬을 때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국정농단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최순실의 딸이 이대에서 문법으로 말을 샀네 안 샀네부터 시작해갖고 스포츠 센터에 그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다음 누가 권력을 남용했네 만에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뭘 했네 만에 박근혜가 그러니까 탄핵 받아갖고 뭐해서 정권이 바뀌는 그 일련의 모든 사태를 국정농단 사태하고 작은 싸움 펼칩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요건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작은 싸움 펼치는 거. 책 제목이라든가 고유명사를 표시한다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것도 있어요. 용법이 가장 많은데 쓸 때 하는 것들은 그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점 또는 짝대기. 이건 회사의 원칙에 따라서 가운데점일 수도 있고 짝대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동등한 단어와 동등한 단어를 이어붙일 때 쓴다는 겁니다. 박근혜 중간점 문재인. 동등한 인물과 동등한 인물. 한 중간점 미. 한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동등한 국가가 나열됐을 때 단어와 단어, 동등한 단어와 동등한 단어가 연결되었을 때 중간점을 씁니다. 짝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대립적일 때 쓰기는 해요. 근데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같은 방식이 뭐냐면 미중 갈등 할 때는 짝대기를 썼다는 거죠. 둘이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잘 안 그러잖아요. 그냥 미 중간점 중 갈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대등한 조건의 단어들을 연결하거나 나열형 문제에서 연결하는데 가운데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은 스포츠 경기에서 두산 중간점 삼성. 월드컵에서도 한국 중간점 포르투갈. 이런 식의 동등한 단어들을 이어줄 때 쓴다. 하시면 되고요. 말줄임표 같은 경우에 제목에서 여행명 같은 데서 가을이 오나 하고 쓸 수도 있어요. 시적인 영혼의 표시로. 그런데 이거는 대등한 의미의 문장과 문장을 이어요. 말하자면 선거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실천하겠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대등한 문장과 대등한 문장을 연결할 때 점점점을 합니다. 대등한 문장과 대등한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혹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일 때 원인 결과형 제목에서 많이 쓴다. 그러니까 말줄임표에 대한 제목은 중간점이 단어라면 말줄임표는 문장인 거예요. 그게가 대등한 문장이어야 돼요. 아니면 원인과 결과여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쉼표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대신할 때 쓰잖아요. 문 대통령 쉼표, 윤석열, 윤 당선인 쉼표. 느니가를 대신할 때 쓰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제목이 길어서 호흡이 필요할 때도 씁니다. 제목이 좀 길어서 요즘에 가로쓰기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쓸 때도 씁니다. 쉼표는. 물음표,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거의 못 보셨죠. 고, 스톱 이럴 때 고에다 물음표, 스톱에다 물음표 갈까 말까? 하여튼 수어가 할까 말까라는 표현이 없을 때 쓰긴 하는데 지정문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큰 다음표는 인용형에서 쓰는 거나 지금 미화용으로 쓴다는 건 아실 거고요. 많이 쓰셨으리라 보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만에서 20만, 10만 대학 20만 하잖아요. 10에서 물결하고 20만이면 10부터 20만까지고 10만 물결 20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칭의 문제는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한자의 사용이 가능한 회사도 있고 피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다른 뜻을 쓰는 한자들을 차용해서 제목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약물도 마찬가지고. 약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제목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행어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아류라고 봐요. 그러면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유행어는 뭘까요? 어쩔 TV 저쩔 TV? 전래전래전래동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센스는 있어야 돼요. 광고 문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회사 양희도 씨가 있지만 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나희도가 생각이 나갖고 좀 불쾌해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 희도가 왜 그 얼굴 떠오르지?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근데 요즘에는 각자 넷플릭스 보는 드라마도 다르고, 유튜브 보는 것도 다르고 해갖고, 약간 공통점이 좀 늦고, 그러니까 그 열렬한 인간들한테는 이미 지나간 유행어가 돼버렸는데, 이미 막 나중에는 막 저 같은 아재들이 달라붙어갖고 어쩔 TV 저쩔 TV 이런 거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을 잡는 건 순수하게 편집 기자의 감이거나 아니면 딴 데 그 기사하고 딱 맞는지 여부, 찰떡으로 딱 맞는지 여부도 감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써서 효과를 보는 거는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쓰니까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세요. 저꼭 써보냐?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는 놈이 임자인 거고, 그 다음에 과대 포장과 찬스와 미스인데, 뭐 이건 레이아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목을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내 지면이 튀고 싶어서 세게 다는 경우도 있어요. 욕심이 생겨서 하다 보면. 근데 그건 뉴스가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혹은 놓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야 될 뉴스가 놓칠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편집 기자로서 내 지면에서 욕심을 부릴 때 이게 과대 포장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잡아내는 제목의 톤에 따라서 갑자기 죽일 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과대 포장하거나 혹은 미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4대 원리가 있는데, 균형, 리듬, 대비,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리듬, 대비, 통일성은 사진을 배치하거나 기사를 배치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각 지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톱 제목, 주 부제형의 형태로, 어떤 건 다행 제목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제목의 모양을 다양성을 주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식 예쁘고 창의적인 레이아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짜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지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스트레이트 면에서 제목의 형태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주고 사진을 좀 더 올바르게 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4대 요소가 있다는 것과 통일성은 지면 전체의 통일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은 각 개별 지면에서 내에서의 통일성도 있지만 1면부터 끝면까지의 통일성도 있습니다. 어떤 걸 찢었을 때라도 경향신문은 경향신문처럼 보여야 하고 조절부 조절부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통일성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같은 것들을 고민하실 때 옆에 면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짜고 있는 선배가 어떻게 짜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제목의 미화 기능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지만 이 발언록을 영어로 시키는 거지만 이런 식의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집중 디자인, 균형 디자인, 뭐 균형 디자인, 파급 디자인, 모듈 디자인 있는데, 파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선거 때 일면이라던가 어떤 큰 사안 때 크게 나간다거나 이런 파격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 뭐냐면 집중 모듈러형입니다. 모듈러형은 뭐냐면 이렇게 딱 구분해갖고 잘라지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 제목 기사 안에, 그 단 안에 딱 네모로 잘라지는 거. 무조건 네모로 잘라지는 거. 모듈로 잘라지는 거. 근데 집중형 디자인은 뭐냐면 톱은 톱답게 더 비중을 실어주는 거예요. 뉴스 밸류에 따라서 집중을 해갖고 톱에 톱답게 더 비중을 실어주고, 그리고 모듈로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현대 신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고 있는 신문의 대표적인
디자인형이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격 디자인은 뭐 좀 창의적이거나 이런 것들 필요할 텐데 어제 그 이재석 분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광고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제가 강의 듣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의 개념을 삽입할 수 있는 건 파격 디자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죄송하게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저연차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격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지면을 맡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내가 이 수업이라고 얘기하면 좀 하잖아요. 이런 거 듣고 뭔가를 해서 당장의 효율적인 최상의 결과를 먼저 내고자 한다면 집중 모듈러형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습득하십시오. 어떤 기사 분량에 어떤 기사에 몇 꼭지가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파격을 얘기하고 뭐 대비를 얘기하고 리듬을 얘기하고 하세요. 1차적인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급한 일이 있던 그게 그날 엄청 바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수세에 몰렸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 구원해 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꿈을 꿀 때 좋아요. 다 멋진 집을 짜고 싶죠. 다 멋진 집을 짜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런 집중 모듈러형 편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검증받은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옵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해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연차가 돼서? 안 줄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자면 많이 짜봤으니까? 아닐걸요? 집중 모듈러형에 대한 편집을 완벽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주로서 파격이 있는 것이고 변주로서 뭐 균형이든 대비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면에서 그것들 구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내가 이것조차도 안 된다면 집중 모듈러 편집조차도 안 된다면 그거 먼저 집중하세요. 디자인 같은 이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하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레이아웃을 뭐 하고 뭐 할 때 막 예쁘게 뭔가 꾸며갖고 막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사 내용에 맞느냐입니다. 예쁘냐가 아니라 1번은 그 기사 내용에 한 목적격이냐 인 거예요. 그림만 냈다 예쁜데 기사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게 뭐냐면 그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복잡하지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전이되어 가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굳이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가 잘못된 예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 예쁠수록 좋더라. 한 목적적인데 그렇게 예쁜 게 더 낫더라. 그 다음에 그 독창적인 게 낫더라. 남들이 안 하던 거 했던 게 낫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독자에게 내보여야 될 상품.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될 상품. 그걸 잊지 마세요. 독자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놀거나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근접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형 기사일 때 여당 기사 두 꼭지, 야당 기사 두 꼭지가 와요. 여당 기사가 톱이라고 하면 여당 기사를 여기 옆에 있거나 여기 옆에 있어야 돼요. 근접성을 얘기합니다. 근접성의 원리는 스트레이트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당 기사 여기 두 개로 이렇게 세우겠죠? 근데 여당 기사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지 않습니다. 야당 기사 여기 놓고 여기 놓지 않죠. 몰아요. 몰죠. 어떻게든 몰아요. 그게 근접성입니다. 폐쇄성은 뭐냐면 이런 것들 중에 박스라도 치거나 선이라도 지르면 구분이 더 잘 되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순성은 뭐냐면 복잡한 것보단 단순한 게 더 낫다예요. 복잡하고 화려한 게 잘 보일 것 같고 글씨에 색깔을 넣고 밑에 색깔 깔고 난리법석을 빌리는 게 자기 눈에는 와! 내게 오늘은 옆에 면만 뛰어나 보여라고 하지만 독자에게는 안 보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고 패턴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유사성은 뭐냐면 비슷한 사진들은 비슷한 곳에 모아주는 게 좋아요.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는 시선이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 방향 쪽으로 도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배치할 때는 스트레이트 면에서 사진을 배치할 때는 가운데에 사진이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배치도 이 시선 따라서 돕니다. 여기 하나 들어간다, 아니면 여기 들어간다, 이쪽 아래 들어간다. 이 시선은 되게 중요합니다. 습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교과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어려서부터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끔. 그럼 신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상단의 기사가 그 집중 모듈러형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왼쪽 상단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신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소가치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전쟁 그 베트남 전쟁에 그 발가벗긴 애기가 절규하면서 뛰어가는 사진 그런 거고 플리시성 같은 데 보셨죠? 그런 희귀적인 사진들 희귀성이 있는 것들은 뉴스 가치가 더 크더라 라는 거고 여백은 뭐냐면 뭐 이렇게 여백 이런 것도 여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약속된 플레이를 하죠. 우리는 뭐 부재 몇 탱 준다, 홈 몇 탱 준다, 홈몇 탱일 때 급수는 어느 정도 준다. 이런 식의 약속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숙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여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그 위적으로 뛰어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배들한테 교육받은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자면 여백을 막 쓰는 사람은 하시예요. 남들이 비우니까 비우는 걸 하시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못 쓰면 중수다. 안 쓰는 거예요. 쓰면 바보 되는 걸 아니까. 잘 쓰면 고수인 거예요. 여백을 잘 쓰면 정말 고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백이 잘 썼다고 해서 막 쓰면 바보 되기 십장이에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베껴보세요. 남이 레이아웃을 잘한 거 있는 거 모아서 열심히 베껴보세요. 근데 그럼 깨달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쓴 여백을 내가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똑같이 짜도 그 선배가 짠판 다 지우고 내가 그대로 그걸 짜도 그 느낌이 안 나요. 왜? 그 사람은 그 여백을 자기가 소화하는 대로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산된 거든 태생적인 거든 그냥 감이든 짬이든 어쨌든 간에. 근데 또 한편으로 레이아웃을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주 현실적으로는 베끼는 겁니다. 베끼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어떤 선배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고리건데 여기에 글씨를 이렇게 흐르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되게 예뻤어요. 그 다음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흐르는 거예요. 바보죠. 갑자기 써도 좀 가지고 있다가 형들이 잊어먹을 만한 때쯤에 써먹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사회생활의 스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이 신문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 해보세요. 자기 그대 혹시나 사람들이 좀 잊어먹을 만한 써보세요. 근데 써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느낌이 안 날 거라는 거. 그걸 내 여백으로 내 걸로 소화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자기 여백과 자기 공간을 찾을 겁니다. 막말리에서 여백이라 하면 3행을 뛰는 게 가장 좋을까요? 2행을 뛰는 게 가장 좋을까요? 5행을 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 다릅니다. 그 기사의 분위기와 그 기사의 사진이나 여러 가지 다 다르고 그 순간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답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답은 없다고. 다만 자기가 그걸 얼마나 소화해냈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열심히 베껴보세요. 열심히 베끼세요. 남들이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집어넣든 스크랩을 해놓든 해보세요. 그 대신 단 하나 당장 베끼지 마시고 또 털을 둬라. 그리고 그것들이 내 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레이아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걸 몸에 흐르는 거를 나는 이거를 통째로 베끼면 모방이지만 난 여기서 어떤 물체의 제목이 흐르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만 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사진을 묻겠다는 거에 대한 건 아이디어를 댈 수가 있고요. 사진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의 지면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지면에서 그거에 있는 모든 요소를 베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지점만 베껴서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것만큼만 써먹으세요. 그리고 연습하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알아서 잘 늘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작은 박스부터 예쁘게 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짜고 있는 사회면, 경제면, 뭐 국제면 뭐 이런 데서 재밌는 박스, 재밌는 기사 아니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무언가에 희면을 기울여서 작은 박스부터 잘 짜세요. 데스크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손 안 대게 그렇게 짜고 연습해야 2단 박스가 4단 박스가 되고 4단 박스가 전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스크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짜고 있는 면에 최대한의 자기의 개성을 묻히세요. 작은 박스부터 제목 하나하나까지 남 손 안 대게 남한테 지적 안 받게 그리고 나서 큰 지면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시간 많습니다. 저처럼 몇 년 지나면 뒷방내고이 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밥버는 먹을 살 생각이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겁니다. 밥벌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진은 일단은 각 회사마다 넘겨오는 방식이나 제작하는 방식이나 다르지만 사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진 그대로를 볼 것인가 나는 다른 시선으로 볼 것인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희소성,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적으로 큰 얘기만 하려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접근성, 영향력, 인간적 흥미 이런 게 있어요. 전쟁 나거나 불쌍한 전쟁 뭐하거나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병원에 떨어져갖고 어린아이 시신들 쫙 있는 사진들 그래서 유럽 여론이 확 다 뒤바뀌었죠. 그런 식의 사진들이 그런 눈을 고르는 사진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을 계속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데스크에 결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사와 관련된 사진은 기사 속에 함께 처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사진 기사에 감싸잖아요. 그러는 거. 사진을 중간중간에 배치할 때 신경 적치는 데서는 이건 좀 옛날 거긴 한데 예전에 이거 대선에서 했었어요. 그 일면 사진에 그 지면 단선이 들면 이렇게 그레이드 같은 게 이렇게 광고 있는데 쭉 하나 들어가면 뭐냐면 그게 적지선이거든요. 여기 사진 같은 게 접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 사진에 김정은 같은 사진이 접히는 순간 그게 죽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인물면처럼 작은 사진들을 나열할 때는 한 곳에 모으거나, 이런 것들 모으거나 집중할수록 그 효과가 발휘해지고 큰 사진의 효과가 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칼질당하지 않는 사진은 신문에 실릴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부에서 넘어오는 사진을 자르셔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사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 연합뉴스에. 근데 부장이 야 사진 이렇게 써.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사진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 기사는 어제 찍은 사진인지 그제 찍은 사진인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제 군부대 시사했는데 어제는 군부대 군인들이 쫙 앉아갖고 찍은 사진 나왔는데 또 그 다음날 되면 그 같은 군부대들이 안에 시찰하는 사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사진을 쓴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딱 보면 그냥 군부대 뜻한물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닦기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닦는다. 아침은 맨칫솔로 닦으며 저녁에는 치약을 0.5cm에서 닦는다. 이걸 부장이 본 거예요. 확대해서. 잘라갖고 인민군의 실상을 본 사진으로 바뀐 거죠. 본인의 의도는 북한의 의도는 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군시설을 시찰하는 사진을 보냈겠지만 트리밍을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군,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진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트리밍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 지면마다 이게 정말 이건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거라서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짜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들을 면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명 같은 경우에 발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자기가 해설식으로 제목을 달려고 하는 것보다 각각의 대립된 입장에 대한 그 발언들을 날 것 그대로를 잘 살리면 제목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말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들에 대한 것 중에 뽑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이전 기사 관련돼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 관련돼서 사장을 선임했을 때 윤석열 측에서 그랬죠. 알박기다. 알박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이. 아시는 분은? 뭐라고 그랬죠?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랍다는 거였어요. 그 자리까지 챙기고 있다니 놀랍다. 눈독, 표현을 했어요. 자리 눈독 들이는 것이 놀랍다였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사장 알박기다. 그랬더니 윤석열 측에서 청와대 반응은 그거였어요. 자리 노리는 거 놀랍다였어요.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뭐 신구 권력관계, 신구 권력 갈등 재발, 3일 만에 문과 윤이 만나고 3일 만에 재발, 이런 식의 재발 맞죠? 그 제목보다는 그 두 멘트만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측 해갖고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 알박기 청 해갖고 자리 노리고 있는 거 놀랍다.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부재인 거예요. 신구 권력 갈등 재발, 재점화 이런 것들은 밑에 부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맞서는 주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한꺼번에 하자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이와 다른 점과 대립하는 점, 동조하는 점, 같은 점과 다른 점, 사람들마다 정파마다 정당마다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구분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가에 대한 발언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정치명 기사는 굉장히 쉽게 뽑을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인과형 제목에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세요. 아셔야 돼요. 정치는 늘 국민들의 모두에게 영향을 갑니다. 여가부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사드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제관계든 대외관계든 아니면 국내 정치든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여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이런 발언을 했거나 이런 정책 발표들이 결국엔 어떤 결과가 온다. 인과관계에 대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 능숙하게 활용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 같은 것들을 찾으시면 좋아요. 안철수가 문재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경선하던 당시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그날 사진이 정말 수백 장 들어왔습니다. 사퇴하는 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갖고 막 카메라 팍 터지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기자들 둘러싸이는 사진, 퇴장하는 사진, 지지자들하고 막 있는 사진 수백 장이 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신문사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진을 썼어요. 뭘까요? 그날 안철수가 울었거든요. 모든 게 이날의 모든 상황을 한 장에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필요 없어요. 양자 대결 그러니까 그날의 상황은 안철수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장면, 그 포커싱된 그 하나만 되는 거예요. 트리밍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엄청 키워도 안 깨지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사진을 검색할 때.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에 거기 써 있어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부 오인에 대통령이 들어갈까요? 써 있죠.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 사명은 뭘까요?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입니다. 원내총무는 잘못 썼으면 원내대표로 바뀌었죠. 원내대표. 그래서 원내대표가 경선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이
됐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윤핵관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회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됐다, 사무총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거예요. 크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역할이 알고 있으면, 누가 어디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거 큰 뉴스인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뉴스인지 안 뉴스인지, 이게 크게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 그 조직 개편의 직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민정수석 없앤다고 하잖아요. 민정수석이 뭐죠? 검찰, 경찰, 안기부, 뭐 이런 데, 안기부 안 되네요. 국정원 이런 데를 총괄하는 직업.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정부, 그 사정기관을 다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놓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별 역할과 권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 관련된 이슈가 조만간 있을 텐데, 그러면 여가부 존폐 관련된 이슈가 붙겠죠. 그럼 여러분이 정치는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뉴스를 유심히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뉴스가 어떻게 쟁점화 될 것인가도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고된 것들. 자리만 보면. 그리고 경제면은 일단은 경제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매출이 뭔지, 영업이익이 뭔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뭔지, 부채와 회사채가 뭔지. 경제 뉴스는 무조건 이런 용어들, 인적 분할 분할 상장,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걸 분할 상장한다. 뭐 무슨 광풍이 불었네, 코스닥 광풍이 불었네, 카카오 상장 광풍이 불었네, 이런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적 분할, 뭐 공모주 사모펀드 차이, ETF와 ETN의 차이. 사모펀드는 어디에도 나와요? 조국 사태에서도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치기사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정치기사가 대부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즘 사회면으로 갔죠. 사회면에 조국딸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학원, 조국의 학원 갖고 어쩌고저쩌고, 사모펀드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목 못 뽑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제목을 뽑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일반은행과 투자은행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적금하고 대출받는 데가 일반은행이면 투자은행은 뭐예요? 모건 스탠리 같이 어떤 회사에 어떤 대규모 자본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잖아요. 달라요.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은 달라요. 일반은행과 투자은행은 달라요. 같은 은행이라고 붙어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이해하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은 뭐죠? 반도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조선경기 좋다고 해요. 그 조선경기 좋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울산 지역에서 신문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역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걸 뭐 지적 자랑을 하거나 뭔가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포항에서 신문을 낸다. 근데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포스코가 엄청 포항이야. 그래갖고 막 보너스 팍팍 줬어. 그럼 지역 경기 살겠죠. 그럼 당연히 나중에 지역 경기 활성화하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동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산업 개판이야. 그럼 여수 지역에서 신문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경기는 완전히 착산이 날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구조 같은 것도 이해하시면 좋고, 삼성과 같은 경우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90년대 우리나라 대표 최고의 수출국은 뭐였을까요? 자동차였어요. 정지용 회장이 대선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최고의 회사는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10년대, 2012년도에 항상 나왔던 말이 뭡니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었던 그게 결국에는 기타적인 여건에도 여건이 있어요. 그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별, 산업별 어떤 지배구조 같은 것들도 이해해 놓으시면 굉장히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 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트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가 WTO예요. 이 말 이해하시는 분? 가트가 뭔지, 우루과이 라운드가 뭔지. 옛날에 90년대에 뭐 옛날에 있었던. 요즘은 다 FTA 하잖아요. 아까 지면도 보셨죠?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 난리 나고 그 지면 보셨죠? FTA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은 좀 길지만 시간 없어서 빨리 끝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만간 우리 같은 경우에 CPTPP 관련된 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뭐죠? 한태평양 경제조약기구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죠? 중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원래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이 왜 들어왔어요? 미중무역 갈등의 고리를 깨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 가입했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된다고 할까요?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그 논쟁화 될 거예요. 현 정부에서 가입하고 싶어 할 거고, 근데 또 안쪽에는 아니라고 할 거고, 중국 종북 논란이 있을 거고, 미국의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지 나는 일면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차 하나씩 빌드업을 하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회면도 보면 중요합니다. 이런 항소심, 뭐 1심, 2심, 3심. 항소심과 2심은 같은 말이죠. 3심은 대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결과 결정의 차이는 뭘까요? 뭐뭐 판결했다. 뭐뭐 결정했다. 판결은 법원,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대법 판결, 항소심 판결이에요. 결정은 헌재만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 합헌 결정. 용어가 달라요.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사면을 짜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똑같아요. 입건. 경찰이 누구를 입건했다. 입건은 뭐냐면 얘 잘못이 있어요라고 검찰 쪽에다 넘기는 행위가 입건이죠. 너 건수 잡았다고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너 건이야, 입건이야. 사건으로 두고 왔어 라고 하는 거고, 불구속은 잡아놓고 수사하지 않고 풀어놓고 너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받아. 구속은 데려놓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발부는 뭘까요? 제목이 나가잖아요. 누구누구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달라요. 구속영장은 그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행위가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법원이 오케이, 얘 검찰 구속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 영장을 발부하는 걸 허가했을 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용석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이 내가 걸린 사건, 내가 범죄를 법원에 구속시킬 건지 말 건지 하느라. 근데 법원이 거기서 얘 가도에서 수사해야 되겠어. 도망갈 위험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어. 라고 해갖고 발부되면 제목이 구속영장이죠. 정확하게 구속영장 발부인데 우리 대부분 구속영장이라고 했어요. 되게 헷갈려요. 근데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늘 보던 거 같고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영장을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리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조 시대, 특히 사회면 맞아요. 법조기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 조선시대 사극도 하시는 분 보면 늘 나오고 계세요. 2조 정랑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뭐냐면 당상관이라고 표현되는 게 정상부터 정신 사이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4급 공무원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시 출신의 5급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한 단계 위 정도? 그 정도 낮은 직급인데 조선시대 강쟁이라고 표현하면 분당 정치를 할 때 이 자리를 놓고 늘 싸웁니다. 이 자리를 가진 애들 이기는 건 왜? 얘가 인사권을 쥔 자리였거든요. 인사권 초안을 만드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자리를 알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고를 보시면 누구 때문에 이조정당을 넣네 안 넣네 막 이러면 그 자리가 인사권을 준 자리여서 이것 때문에 개판에 결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도 되겠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뭐가 됐죠?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앙지검장은 중구, 남구, 종로구, 그 다음에 대기업, 관할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청와대, 거기 소속돼 있는 주요 관공서에서 벌어지는 일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누가 사고 쳤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설 수 있는 관할이에요. 중앙지검. 그래서 권력의 핵심이겠죠. 그렇죠? 서울남부지검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서울남부지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만약에 기업에서 예를 들어 내가 광주에서 있는데 광주에 있는 기업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거나 거기서 수사 들어간다는 건 뭐냐? 큰 사고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전담하는 직업이거든요. 대기업 경제수사 특화된 직업이에요. 거기 강남 지역 관할이거든요. 거기에 삼성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그런 무리하는 애들의 사건이 기사에 서울남부지검이 우리 무슨 향토기업 수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이제 그 전문가 애들이 달라붙어갖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건이 커지면 전국구화되면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알면 기사 속에서 서울남부지검에서 왜 수사를 하지? 사건이 커지겠는데?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수부, 공안부, 형사부, 민사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공안부가 수사를 한다. 그럼 뭐겠어요? 특허기업 유출이나 뭐 이런 식의 사항이 있죠. 보안과 안보 관련된 사항이 있고 꼭 뭐 북한과 관련된 이런 거 아니더라도 특수부는 뭐예요? 특수부는 지검장이나 위선,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명해갖고 야, 너 이거 수사해봐 라고 명령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별동대 같은 부서죠. 그러니까 권력기관 수사를 많이 하는 수사라는 거죠. 형사부는 형사사건이고 민사부는 민사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인데 어떤 검찰 같은 경우에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그럼 걔 형사사건에 휘말린 거겠죠. 근데 민사다 그럼 뭐 이혼인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사기인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 보면 기사만 읽어도 그 부서의 서울지검이 어디서 하나 어떤 부서에서 하나만 봐도 그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사건의 비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면은 스포츠면과 같이 옳은 놈이 있고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승패가 명확하고 선악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따기가 쉬워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 다친 사람 뭐 이런 식의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스포츠면과 비슷한 거 보시면 되고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식의 이슈도 있어요. 대통령 사망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소급 사건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슈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사건이 패턴인가 아닌가요? 제 생각엔 그래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돌아오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이. 그래서 정기적인 걸로는 뭐 대선 총선 이런 거 있겠죠? 월드컵 스포츠 있어요. 회사 창간기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맡은 면이 스포츠면이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월드컵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맡은 면이 총선 정치면이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조직 개편안이나 이런 국회 일정이나 지방선거 뭐 이런 일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경제면이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 있을 FOMC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 전망, 뭐 주식 같은 거, 금리 같은 거 역전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국제면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사회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기적인 이슈를 미리미리 알아갖고 내가 맡으면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기사가 왔을 때 그 뉴스가 막상 붙였을 때 당황을 좀 덜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정기적 이슈나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흥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분하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예전 신문 상황을 반복되는 패턴을 꼭 찾아보셨으면 해. 그러니까 내가 담당한 지면에 관해서.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면 대선 우리 신문사 지면은 어떻게 나갔지 한번 찾아보시고 월드컵 때는 어떻게 나갔지 개막식 때는 어떻게 나갔지 찾아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드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럼 나오는 메뉴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딱 봐갖고 내가 맡은 면이 어느 정도 내 포지셔닝이 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맡은 지면에 내가 맡은 메뉴가 거의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기적인 이슈인 경우. 그러면 그거에 맞춰갖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슈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에 꼭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건 선거가 났어요. 그럼 선거가 나면 선거 결과 누가 당선됐는지 그게 나오겠죠? 보세요. 대선이라고 칠게요. 누가 당선됐는지.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 반응. 그 다음 거기 해당 당의 반응. 청와대 반응. 그 다음에 주요 국가, 주변국들 반응. 외신 반응. 그죠? 그 다음 시민들 반응. 그 다음 투표소 표정.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공약. 그 다음에 여태까지 선거 기간 동안 총 정리한 의사. 그죠? 그 다음에 선거날 스케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누가 있나. 사람들. 그 다음에 부인은 어떤 가족관계. 메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육하 원칙에 대한 문제를 드렸잖아요. 육하 원칙이 구체적으로 쪼개진 거라고 보셔도 돼요. 누가 언제, 누가 왜, 누가 어떻게, 그 누가가 가족일 수도 있고 당사자일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누가 무엇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육하 원칙을 쪼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지만 페이지네이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갔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몇 장은 끝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야 될 팩트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적으로 했을 때 몇 번 이 정도 오겠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대 사건의 경우는 더 쉽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총 문장이 원래 문장은 그 다음 문구도 있어요. 다른 운율로 온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다른 운율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사고가 나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바뀌지만 그 높낮이는 다른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와도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와도 이만큼 떨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른 운율로 온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사건과 유사한 지난 사건에서 요번이 다른 점을 찾으세요. 뭐가 다른지 그걸 찾아줘요. 더 많이 죽었는지, 더 많이 경기가 침체됐는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는지,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뭔지 이런 것들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목 뽑기나 레이아웃 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 죽었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선언했다면 우리는 메뉴를 어떻게 짤까? 고민해보세요. 김정은이 죽었다면 김정은이 죽었다. 그럼 부인이랑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랑 어떻게 되는지 김정은이 때 김정희 남편이었다면 장성택이 처형당했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정권 누가 잡을지 국내 파장은 어떻게 될지 국외 파장은 어떻게 미국 파장은 어떻게 될지 중국 파장은 어떻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메뉴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 그런 식의 것들을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저는 카나얀이라는 그 지휘자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저한테 해줬던 말입니다. 비교의 끝에서 예술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서 일단은 어린 영차였던 저한테 제가 사실은 일을 되지 못해갖고 회사를 옮겼을 때 한 3개월 정도 판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상당히 안 되시겠지만 그때는 일을 못하면 판을 안 줬거든요. 그래갖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커피를 캔커피 하나 들고 2시간 뒤에 들어와서 아무도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사표를 쓰고서 제가 그때 출근했는데 야근까지 하고 퇴근하는 길에 사표를 못 냈어요. 그날. 속상해갖고 그 선배가 술 먹다가 술 먹다가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내가 창피한데 나 그만두려고 사표도 써왔는데 못 냈다고. 근데 그 선배가 그때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야 1년을 짜고 해봐. 야, 자존심 있게 1년 한번 짜보고 해봐. 라고 했던 게 지금 이때까지 23년 동안 다니게 된 이유입니다. 그 선배가 해준 말이었는데 이 말이 기교의 끝에서 예술이 시작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했던 말씀대로 숙련공처럼 제목의 스타일, 사진 쓰는 법, 레이아웃 하는 법, 남의 베끼든 뭐라든 그런 기교들을 엄청 많이 익힌 다음에 악기 연주자들이 그렇대요. 춤을 계속 연기를 떠거든. 그 다음에 그게 모든 음악, 모든 악보를 갖다 놓고도 해도 그 다음에서야 그 악기를 갖고 자기의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집 기자도 저는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지 않느냐. 어떤 제목을 갖다 오든 어떤 뉴스를 갖다 오든 미친듯이 그거에 대해 기교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이 예술이라든 예술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전에는 무조건 기교부터 익혀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편집 기자로서의 어떤 자부심, 편집 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풀과시마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껏 해드리고 싶지만 실무적인 강의가 되는 게 어쩌면 더 좋은 얘기가 아닐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뺐습니다. 마지막 인사 겸 그런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많은 기간 동안 선배가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선배처럼 될 거야. 저 선배처럼 내 미래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선배들이 저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사가 망하면 제 퇴직금이 안 나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커보면 이렇게 자라온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 한다거나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얘기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의무감도 선배로서의 의무감이 미래이니까 우리의 미래니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사마다 어떤 편집을 교육하거나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텐데요. 다 다르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못 받고 계시다. 선배들로부터 못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부터 공부하셔서 후배들한테 물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선배가 내가 막내라면 혹은 내 정말 바로 밑에 있는 내 후배가 그 바로 옆에서 판자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맨날 와서 3시간 동안 떠들어봤자 또 집에 가서 떠들어가면 다 잊어먹어요. 사실은.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의논하세요. 신문을 짜세요. 1면부터 진연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도 보시고 우리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고 그래서 그 신문을 선배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갖고 제목을 만드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 배우세요. 그리고 의논하세요. 그리고 책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제 강의를 얘기가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류도 많을 것이고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건 옆에 있는 동료들과 논의하세요. 언제까지 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일상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같이 풀으셔야 돼요. 손을 내밀으시기를 나를 도와달라고 나 모른다고 내 옆에 있는 선배한테 손을 먼저 내미시길 왜냐면 다 힘드니까 선배들도 정신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시잖아요. 다 본인 삶 살기 바쁘니까 먼저 손을 내미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몰라요. 내 거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교과서일 겁니다. 왜? 내가 만드는 신문과 여러분이 만드는 신문은 다른 거라고. 다른 신문이라고. 회사 논조도 다를 거고 지면도 다를 거고 다르잖아요. 그 순간에 있는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선배고 어쩌면 데스크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냐고 왜 우리는 데스킹이 안 되냐고 외면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참이 될 때 바꾸시고요. 그 할 수 있다면 손을 내미세요. 그러길 빕니다. 제가 했던 내용은 사실은 여기서 끝입니다만 또 하나는 그게 거창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이런 지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지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 뭐냐면 잘 짰다 못 짰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일면의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창의적으로 뭔가 선거날 뭔가 이렇게 막 일면이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 비중이 줄어들었달까? 이 지면 이후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여기 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 중앙 쪽 지면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 지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선그래프 같은 어획량 그래프를 칼라도 없고 어찌 보면 그 어떤 것도 없이 정말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지면을 만들었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 무엇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지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하나하나 쌓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